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TET급 38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1번 자산은 과거의 사건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예, 자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유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채무가 되겠죠. 예, 이번도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3번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시가총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3번 보기에서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 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지만 이 자본이 기업의 시가총액과는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뒤에 4번까지 보고 나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3번은 틀렸고요. 4번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돈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예,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란 주식을 시가로 시장가치를 말하는 거죠. 평가한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그 주식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있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이 시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수와 이 시가를 곱하면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발행 주식수가 10,000주라고 가정을 해요. 주식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당 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경우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는가? 자, 발행 주식수가 10,000주입니다. 10,000주 곱하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당 7,000원입니다. 주식의 현재 가치가 7,000원이네요. 곱해버리면 7천만원이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자본이 있잖아요. 우리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본은 자본금만 자본이 아닙니다. 물론 자본 안에는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본 항목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 5가지를 자본 항목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게 자본금 플러스 자본잉여금 있죠? 혹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것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자 줄까요? 고구마 줄까요? 할 때는 우리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는 고구마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감자 주세요 해야 돼요. 감자 차익. 자,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그것이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반대 계정 있죠? 감자 차익의 반대말이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반대 계정이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3가지가 자본 조정이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본은 시가총액과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일치 안 할 확률이 99.9%다. 왜? 이런 항목들이 더 있기. 이 항목 5가지가 더해진 것이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한공의 매출 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대손,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를 토대로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을 계산하면 이 문제는 대손이 발생되었고 매출 채권 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대손 충당금을 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자료가 주어졌는데요. 8월 20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원이 대손이 확정되다. 즉 대손 처리하겠단 말입니다. 언제? 8월 20일 날. 그리고 12월 31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한답니다. 그리고 T자 계정이 나왔네요. 대손 충당금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1월 1일 전기 2월이 10만원, 즉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 오는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 10만원. 올해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8월 20일 날 외상 매출금 6만원이 떼였죠. 그래서 대손 처리하고요. 12월 31일 보니까 대손 상각비 3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대손 충당금 3만원을 새로 설정한 것이 되겠네요. 이거 T자 계정 아시죠? 8월 20일 날 보겠습니다. 우리가 분개를 하면 T자 계정에서 이렇게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게 차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느 변에? 대변에 적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6만원, 외상 매출금 6만원, 즉 외상 매출금을 대손 처리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돈을 찾는 거네요. 자, 먼저 여기에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1월 1일 날 전기 2월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단 말입니까? 10만원 넘어왔었죠? 여기에 보시면 전기 2월 대손 충당금이 1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날 외상 매출금 6만원이 대손 처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20일 외상 매출금 6만원을 대손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대변. 자, 지금은 대손 충당금이 10만원 있네요. 떼인 돈은 6만원. 넉넉하죠? 그러면 이렇게 대손 충당금에서 꺼내었으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 결과로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10만원에서 6만원 꺼내었었으니까 남은 대손 충당금은 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월 31일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를 설정했는데요. 그 1% 금액이 3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대손 상각비 이렇게 대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이 나왔으니까 차변이 대손 상각비가 될 것이며 3만원. 그리고 대변은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3만원. 즉 대손 충당금 3만원을 추가로 설정한다. 즉 추가로 더 넣겠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 최종 대손 충당금은 원래 있던 4만원에다가 새로운 3만원을 추가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설정되겠습니까? 7만원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의 1%가 7만원입니다. 이 만족하는 이 매출 채권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은 700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1%가 넘어가면 되겠죠. 넘어가서 나누기 0.01이 되니까 700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항공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임직원용,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정권이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월할 계산하기로 한다. 자, 이렇게 월이 오면 우리 특히 TAT 2급 시험에 뜨는 연과 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로 연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TAT 2급 시험은 주로 월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전산세부나 전산회계에서는 주로 연으로 계산이 많이 되지만 우리 TAT 2급은 특히 연, 월을 잘 보시고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의외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1년이네요. 1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납입 보험료는 60만원이네요. 물론 총 보험료 60만원에 납입 보험도 60만원입니다. 자, 이때 2019년 매월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얼마인가, 납부한 보험료는 얼마인가, 19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료는 얼마인가, 한 달에 보험료가 얼마인가 알면 되겠네요. 자, 보험료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년 6월 1일부터 20년 5월 31일까지가 60만원이었습니다. 월할 계산을 하게 되면 60만원 나누기 12개월 해서 한 달에 얼마가 된다? 5만원이 되겠죠. 따라서 2019년 보험료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입니다. 이거 6개월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12 빼기 6 하셔서는 안 돼요. 6월 까떡, 7월 까떡, 8월 까떡, 9, 10, 11, 12 이렇게 7개월입니다. 7개월 곱하기 5만원 해서 35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6월 1일부터가 되는데요. 말은 이게 6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라 꼭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입니다. 월만 생각하시고 날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6월 1일날 가입한 것과 6월 30일날 가입한 것, 이거 거의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6월 1일날 가입했을 때는 7개월이고 6월 30일날 가입했을 때는 6개월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날짜는 무시해버리고 월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에서 월까지만 확인하셔서 달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 혹시 놓치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이게 하루 상관인데요. 이게 하루만 돼 있으면 7월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따지게 되면 그는 월할 계산이 아니라 일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월할 계산한다고 주어졌지 않습니까? 월할 계산할 때는 날짜는 무시하면 된다. 날짜는 무시하고 월에서 월까지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정리하고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제가 밑에 정리를 하나 해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FAT 2급, 전산회계 2급 기본 강좌에 하면서 제가 했던 내용을 화면 캡처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의미하게 되며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가 주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 적합성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에도 세 가지가 있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보기 4개 중에 또 어떻게 목적 적합성이 아닌 것은 해서 이거 3개와 이거 1개를 섞어서 문제로 내고 찾아내는 문제, 또는 보기 4개 중에 또 신뢰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해서 이거 3가지와 적시성 이런 거 1개를 끼워 넣어서
적시성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목적 적합성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가치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 재무 정보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피드백이란 말 자체가 내가 어떠한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부정확할 때 이 결과를 다시 입력해서 재처리한 다음 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피드백이라 하죠. 피드백 가치입니다.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되며 적시성 말 그대로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제때 갖다 주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 의사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적시성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A라는 사람이 측정을 하든지 B라는 사람이 측정을 하든지 C라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 이 결과치가 같아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립성,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며 그리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라 그럴까요?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높이게 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신뢰성을 높이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뢰성 세계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적합성 세계는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섞어 놨을 때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가 하면 우리 예수님 있죠?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피가 붉은색이었어요.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 즉색이다. 즉색입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게 목적 적합성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말들은 굳이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의미가 그런 뜻이니까. 자, 이것을 알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보기 내용 중에 신뢰성이 하나 있단 말이겠죠.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즉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적시성이죠. 적시성은 예피적, 목적 적합성입니다. 두 번째, 회계 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이 됩니다. 표현의 충실성은 예피적,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에 나오는 게 아니죠. 신뢰성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네요. 이게 바로 피드백 가치가 되겠죠. 예피적, 목적 적합성입니다. 4번,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측 가치가 되겠죠.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예측 가치가 되며 이 예측 가치도 목적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제102 단기에 취득하여 보여주기인 유가증권 내용이다.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 결과로 옳은 것들. 자, 보유 목적 단기 매매 증권 2개와
장기 보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며, 장기 보유하는 것은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 되는데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장기로 보유하는 것은 매도 가능증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보기를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다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서, 즉 손익 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 증권인 매도 가능증권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즉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단기의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장기 보유 증권은, 즉 매도 가능증권은 단기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밑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순이익에, 여기에 단기 순이익, 단기 순손실 나와 있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단기 매매 목적의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C주식은 매도 가능증권입니다. 매도 가능증권으로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은 단기의 손익이 아니라, 즉 단기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자본으로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그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주식과 B주식만 대상이 되고요. 남회사 주식이니까 액면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시초가 A주식은 6,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7,000원이니까 1,000원 올랐네요. B주식은 8,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3,000원 내렸습니다. 물론 1,000주와 3,000주가 되겠네요. 그래서 A주식을 먼저 평가하겠습니다. A주식은 1,000주가 있는데요. 현재 7,000원입니다. 구입은 얼마? 시도금가는 6,000원입니다. 그래서 1,000주 곱하기 1,000원 되니까 플러스 100만원, 평가이익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B주식은 요게 오타죠. 줄이 같네요. B주식의 평가는, B주식은 3,000주입니다. 자, 내가 5,000원 주고 샀는데요. 8,000원 주고 샀죠. 예, 8,000원 주고 샀네요. 근데 5,000원입니다. 3,000원 손해봤죠? 마이너스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에는 5,000원, 내가 사기는 8,000원, 마이너스 3,000원, 3,000주 곱하기 마이너스 3,000원 하니까 마이너스 900만원입니다. 즉, 평가 손실이 얼마?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A주식은 100만원 이익 받고 B주식은 900만원 손해받고 뭉치면 800만원 손해를 받네요. 즉 최종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800만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입니다. 자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은 G항공의 2018년 7월 1일. 자, 이렇게 연도와 월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2019년도 기말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첫 번째, 장부금액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장부금액은 시도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장부금액이랍니다. 언제? 19년도 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는데요. 토지는 감가상각비가 없죠? 없으니까 토지는 감가상각비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구해야 되겠죠?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18년도 감가상각비, 19년도 감가상각비 두 개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18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1,500만원에 취득하였다. 뭐에 샀는 값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토지는 2천만원, 건물은 800만원이다. 이건 어때요? 두 개 더했더니 2천만원짜리를 얼마 주고 구입했단 말일까요? 1,500만원 주고 구입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자, 한번 깎아주는 건데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요. 내가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또는 제품을 1억짜리였습니다. 1억을 팔았어요. 100만원짜리를 1억치를 팔았습니다. 외국 사람한테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100만원짜리인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거 100만원짜리를 무려 1억치나 사니까 좀 깎아달라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면은 좀 깎아달라면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래, 얼마 깎아줬고 물어봤더니 100만원만 빼달라 그래요. 알았다. 미국에서 왔는데 뭐 1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깎아줄 수 있다. 알았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 100만원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 이런 경우 제품 매출 1억 그리고 현금 9,900만원 그리고 매출 할인 100만원. 과연 이게 맞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방금 이런 경우는 9,900만원짜리 팔고 현금도 9,900만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9,900만원짜리 제품 팔고 9,900만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입이나 매출 시점에 깎아주는 것은 할인이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에서 바로 빼고 매입액에서 바로 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인이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매입 또는 매출 시점에서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입 금액 또는 매출 금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할인, 에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을 해요. 미국에 갔습니다. 원재료 사러 갔더니 정말 좋아요. 가격도 좋고 해서 원재료가 개당 10만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30억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사람아 근데 너 제품 좋다. 30억치 주라. 오케이. 팔겠다 그럽니다. 왜? 매출이 발생되니까 미국 사람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더 왔다. 요거 3천만원만 빼주라. 또는 3천만원 너무 세네요. 300만원만 빼주라. 비행기값하고로. 이러면 어때요? 그래 알겠다. 빼주겠다. 안 빼주겠다면 어때요? 딴 데 가서 살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빼줍니다. 이때 이 300만원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과연 30억짜리를 사고 300만원을 할인을 받은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29억 9,700만원짜리 사고 돈도 29억 9,700만원을 준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즉, 원재료 29억 9,700만원, 현금 29억 9,700만원이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고, 할인이나 에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언제 할인, 매입 할인, 언제 매출 할인은 사용합니까? 이거는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 뒤에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팔았는데 다만 한 달 내로 갚아주면은 매출 금액에 2% 깎아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 달 내로 받았습니다. 이때 2% 깎아주는 것은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이렇게 주로 매입 할인, 매출 할인은 외상거래에서 빨리 받든지 빨리 갚아줌으로써 깎아주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깎아주는 것이 할인,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이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구입 일괄 한꺼번에 했는데 2천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1,500만원짜리를 1,500만원에 구입을 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토지값은 얼마이고 건물값은 얼마인데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총 2천만원 중에 또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200만원 60%고 건물이 차지하는 비용은 2천만원 중에 또
800만 원이니까 40%네요. 그래서 토지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2천만 원 중에 또 토지는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건물의 비중도 2천만 원 중에 또 800만 원이니까 40%를 차지합니다. 이 돈의 60%가 뭐 건물 가격이고 이 돈의 40%가 이 돈의 60%가 토지고 이 1,500만 원의 40%가 건물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며 10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당연히 월할상각해야 되겠죠. 7월 1일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물어보는 것은 2019년도 말 건물의 장부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의 지도공가는 1,500만 원의 60%니까 900만 원입니다. 건물의 지도공가는 1,500만 원의 40%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고 토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건물의 장부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정액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그랬죠. 정액법 공식을 제가 두었고요. 시도공가 600만 원, 잔존가액 빵원, 내용연수 10년, 1년에 얼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된다?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은 감가상각비가 6개월 쓰지 않았습니까? 왜? 7월 1일날 구입했으니까 6개월 썼습니다. 60만 원에 12개월 나누기 6개월, 즉 6개월이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30만 원이 되겠죠? 30만 원이 되고, 물론 2019년 감가상각비는 1년치니까 60만 원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있는 30만 원 플러스 2019년 60만 원에서 얼마? 9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장부 금액은 600만 원, 시도금가 6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90만 원을 빼면 건물의 장부 금액은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매입, 매출 시점에서 깎아주는 것은 할인이나 애누리 쓰지 않고 매출액, 매입액에서 바로 차감한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두 번째, 이렇게 싸게 구입한 거 있죠? 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비율대로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으며,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월할상각 한다는 거, 월할상각, 항상 DAT에서는 월할상각을 나트는 생각하실 수가 없다 하면서 6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기계장치 1,0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수령했던 정부 보조금 100만 원 상환 의무가 없네요. 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정부에서 보조받은 걸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네요. 왜? 중소기업 진흥 육성 정책에 의해서 자동화 공장 설비를 자동화할 때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또는 상환 의무 있는 유상으로 지원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네요. 이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TAT 2급 시험에는 거의 출제된다. 반드시 출제된다면 표현이 너무 심하고요. 한 90% 이상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39회 때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익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붕괴했던 거 지금 기계장치 사고 보통 예금으로 주는 거네요. 근데 이 보통 예금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먼저 상환 의무가 있는,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부 보조금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금 10,000원 별 문제가 없죠. 왜? 보통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정부 보조금이 아닙니다. 빌려왔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물론 단기 차입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장기의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장기 차입금. 이 장기, 단기는 제가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들은 장기죠. 단기 내년에 갚아줘야 된다. 석 달 뒤에 갚아줘야 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서 장기 차입금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문제에서
상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없는 거고, 문제들은 지금 요거는 상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갚아줘야 되는 경우는 뭐 장기 차입금으로 하는 거고, 갚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정말 전액 다 공짜로 받는 게 되겠죠. 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일단 보통예금에는 10,000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상대 계정이 상환 의무가 없을 때는 정부 보조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에서 차감, 즉 마이너스입니다. 보통예금 계정과목 코드가 몇 번일까요? 103번입니다. 이게 정부 보조금이는 뭐 104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빼기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시고요. 이걸 아셔야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봐요. 지금 문제가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했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자, 먼저 기계장치 1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거 문제 없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1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더 처리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보통예금 이거 상계 처리되었습니다. 기계장치는 새로 들어왔고요. 이 대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 이거 있잖아요. 보통예금 차감 이게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100만원 보통예금 차감 이렇게 상계 처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보조금 100만원 해줘야 되는데요. 이는 기계장치에서 빼는 겁니다. 빼는 항목입니다. 즉 보통예금에 이렇게 돈을 받듯이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에서 차감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계장치에서 차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는데요. 이것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 답을 찾아보시면 의외로 찾기 쉽게 됩니다. 왜? 기계장치 샀으니까 100만원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통예금 100만원 나간 거 이것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아래쪽이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보통예금,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차감되는 게 없어져야 됩니다. 상계 처리되어야 되니까 대변에 있는 것이 상계 처리될 때는 차변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기계장치 샀는데요. 얘는 무엇으로 샀습니까? 정부 보조금으로 샀지 않습니까? 보통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차감되는 게 표시가 돼야 되듯이 기계장치를 이렇게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했을 때 기계장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 차감하는 이것도 당연히 위의 경우처럼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기계장치 100만원, 보통예금 100만원인데요. 차변에는 우리가 보통예금 대변에 있었죠. 대변에 있는 게 없어지고 상계 처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 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꼭 좀 익혀주시고 39회가 되겠죠. 39회 시험에도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맞나요? 예, 8번. 자, 다음은 김 부장과 박 과장의 대화이다. 가나다에 대한 내용으로 온 것은 김 부장,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이 정도는 FAT 1급 정도에 나오는 문제네요. 네, 순이익이 어떻게 되고 자산이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어떻게 된다. 이래 되는데요. 일단 자본적 지출이 수익적 지출로 되면 비용이 발생되죠. 자산은 줄어들고 따라서 나버는 자산은 무조건 줄어들겠네요. 그리고 순이익과 비용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제가 이것도 아래쪽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를 봅니다. 자본적 지출인 경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산이 되는데요. 현금 나갔다 치고 수익적 지출로 하면 수선비, 비용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당기 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이 되는데요. 지금 비용이 증가되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빼기가 증가되잖아요. 당기순이익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자산이 감소됩니다. 왜? 건물이라는 자산이 나와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되어서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되고, 두 번째,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데 비용이 발생되어 비용이 당연히 증가합니다. 자, 보십시오. 본래 자본적 지출에는 이었더라면 비용이 없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된단 말이죠. 즉 이게 증가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발생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비용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과소계상이니까 두 개 중에 한 개고요. 가분이 무엇이었나요? 가분, 순이익은 감소되죠. 가분이 보니까 순이익은 줄어들잖아요. 비용은 증가됩니다. 가분은 감소, 그리고 다분은 비용이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발생이죠. 그래서 요게 되겠죠. 순이익은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은 증가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와 한국국제협력단이니까 외국에 공급되는 애요. 외국에 공급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죠. 영세율입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것, 이는 수출 재화의 임가공이며 국외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외국에 공급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임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내가 볼펜 만드는 회사인데 볼펜은 아주 잘 만들어요. 근데 이 안에 글자 적는 거를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가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본도 안 나요. 근데 외주를 주면 외주는 돈도 싸고 너무너무 이거 볼펜에 글자 새기는 업만 한 50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예쁘면서 비용도 싸게 듭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 회사가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다른 업체에 맡기고 가공받아서 돌려받는 거, 이것을 임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공급일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개설된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자, 신용장 구매 확인서. 여러분들 매입 매출점표입니까? 부가세 실기 문제 있죠.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 무엇이었습니까? 영세율이죠.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수출업자의 수출대행수수료. 자, 수출업자의 수출대행수수료는 보십시오. 내가 수출할 텐데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외국에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수출대행업체에 보고 수출해달라 그러고 이 업체가 수출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 업체는 어때요? 수수료 달라 그랬죠. 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에 있잖아요. 이게 국내 용역의 공급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제1공의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년 10월부터 12월 31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거나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2기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9월 29일 현금 매출액 500만원. 이거 완전 쥐례입니다. 1번 쥐례가 되겠네요. 왜? 자, 우리 2기 확정기간은 언제입니까? 10월부터 12월 31일 아닙니까? 이 9월 29일은 2기 예정신고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예정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쥐례예요. 이 금액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러하듯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TAT는 월일을 잘 보셔야, 월일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일자를 보지 않았더라면
이 금액을 더하게 될 것이고, 이 금액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답은 틀리게 채점이 이루어지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2기 예정 신고 때 신고해야 되는 거지, 매출세기지 뭐 2기 확정 신고 때 매출세기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8일 맞죠? 2기 확정 신고 기간 외상 매출에 당연히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3천만 원의 10%. 그리고 11월 7일 매입책 공제받은 재화의 거래처에 정리했네요. 자, 정리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뭐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정정했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됩니다. 시가가 있고 원가가 있네요. 얘는 원가고 얘는 시가가 되는데요. 항상 시가인지 원가인지 따질 때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부가세를 많은 쪽의 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0만원에 10% 같으면 20만원이고요. 내야 되고 300만원에 10% 같으면 30만원입니다. 내가 국세청입니다. 어떤 거 받을까요? 시가입니다. 시가. 그래서 300만원. 요거 얼마? 10%니까 300만원. 요거 10% 30만원. 다음 12월 19일. 요거 대략 맞죠?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뭐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요걸 하나 잘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하고 볼게요. 9월 29일입니다. 현금 매출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쉬됩니다. 10월 8일 외상 매출 확정 신고 기간 맞고 포함되어야 됩니다. 3천만 원. 11월 7일 개인적인 공급이죠. 시가로 과세됩니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300만 원. 그리고 12월 19일 지체되어 받은 연체이자는 연체이자죠. 이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3,300만원의 부가세니까 10% 얼마? 330만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연체이자가 있는데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다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한 3일 정도, 5일 정도 늦게 되면 왜 연체료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받는 조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내가 60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럼 이자 받겠죠. 이 상당 금액의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체되어서 받는 연체이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할부 판매로 인한 이자 있죠. 이자의 상당 금액은 뭐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 연체이자 늦게 주고 받음으로써 주는 이자들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고요. 할부 판매에 따른 상당 부분의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좀 메모해 하셔서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먼저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공통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통점이 되고요.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업자 총괄 납부인 경우는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요. 같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주사업자 총괄 납부인 경우에는 각 사업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금계산서,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자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따르는 많은
사무적인 처리와 그리고 부가세에 관련된 게 많은 부분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득하게 되면 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 모든 사업장의 부가세를 정리해서 한 방에 납부하거나 한 방에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편리함이 제공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득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까지를 일괄하여 납부돈을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향상됩니다. 아울러서 부가세 납부는 먼저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장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업장에서는 부가세를 많이 내고 B라는 사업장에서는 부가세 어느 정도 환급을 받아야 되고 C라는 사업장에서도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많이 내고 나중에 환급받고 이렇게 되니까 경영상에 돈의 회전이 일어나지 않죠. 경영의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내가 부가세 낼 거 얼마, 받을 거 얼마 이래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게 해줌으로써 경영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주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행정상의 편리, 부가세를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 각각 할 것이 아니라 뭉쳐서 하니까 행정상의 편리가 있고요. 사실은 두 번째 목적이 더 많죠. 이렇게 사업 운용 자금입니다. 부가세 많이 내고 그리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조금씩 있다면 냈다가 돌려받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조금 달라요. 공통점은 여러 개의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똑같죠. 하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하나라는 겁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금 납부에 있어서는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의 ERP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계산서 영수증의 발행도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둘 다 공통점은 사업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데 공통점이고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이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이렇게 각각 다른 것이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같다라는 겁니다. 같고, 다만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 사업장마다 이렇게 내는 것을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게 함으로써 운영자금, 부가세에 관련된 거, 운영자금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 이거 아시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하여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한공이가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틀린 것들 한번 볼까요? 2번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발급해야 된다.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인 경우에는 왜 이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을 가지고 있을 때 각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다 그랬습니까? 다르다 그랬습니까? 다르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다만 신고 납부를 주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한다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할 때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요거는 종료가 틀렸습니다.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이 아니라 과세 개시 20일 전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으로 된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어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김한궁이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12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한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요거 좀 익혀주셔야 됩니다. 이게 소득세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보기입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의 신규 사업 개시자는 중간 예납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중간 예납은 작년에 내었던 돈의 50%를 내는 겁니다. 근데 신규 사업자는 작년에 했던 게 없죠.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예납 의무를 지니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가 되죠. 예, 맞는 말입니다. 답은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는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종합과세하는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과세되는 항목은 배기사, 이번에 금년하지. 요거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이번에 금이 좀 다르죠.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이것들이 종합소득 항목입니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매년 1월 말이죠. 1월 말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게 더 내어야 되는 경우는 월급에서 차감하고 그리고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 난 경우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역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근로소득 말고도 다른 소득들이 있는 경우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G항공에 근무하는 김항공씨의 2019년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 그러니까 이 중에서 총 급여액은 비과세를 뺀 것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 비과세만 따져보겠습니다. 기본급 당연히 과세죠. 식책수당 비과세 항목 아닙니다. 식대 보조금은 비과세죠. 월 15만원 인데요. 별도의 식사 제공을 받았다. 별도의 식사 제공을 받지 않았더라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고, 그런데 그것도 비과세라도 월 10만원까지입니다. 지금은 밥도 공짜로 먹고 돈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는 과세가 됩니다. 이게 총급여액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더라면 비과세로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되는 금액은 월 15만원이 아니라 얼마? 15만원 중에서 10만원이죠. 1년이면 얼마가 되겠다? 120만원만 비과세로 총급여액에서 빼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40만원, 월 20만원 한도 맞죠.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과세가 되고요. 그래서 총급여는 과세인 이거 3개를 더하면 됩니다. 2400에 360을 더하니까 2760에 2760에 100이니까 2940. 예, 정답은 3번. 과세되는 부분은 2940만원이 총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급여는 얼마까지? 500만원까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거주자의 공제 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 배우자가 되겠죠. 예, 이번도 맞는 말이네요. 3번. 국내은행 이자만 연간 1800만원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63세니까 60세 이상이니까 해당되죠. 모친, 직계존속입니다. 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니까 2천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거로 보고, 나이 제한 통과됐고 그리고 직계존속이며 소득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답은 3번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자소득이죠.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적용되고 한부모 소득에 적용이 되면 둘 다 해주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얼마? 50만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원입니다. 둘 중에 높은 한부모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원천징수 세율을 좀 적어두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TAT에서는 이 원천징수 세율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지방소득세 빼고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이자소득은 40%, 이자 배당소득은 14%, 복권 당첨금은 3억원 이하는 20%, 그리고 3억원을 넘는 초과 분위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4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까지는 얼마? 20%, 2, 3은 6천만원이 되겠죠. 6천만원. 1억은 몇 퍼? 30%. 그러면 3천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총 얼마가 된다? 9천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이게 4억이라고 30%, 4, 30이 1억 2천 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5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기타소득 20%, 개인사업소득은 3%, 일용 근로소득은 6%, 단 1일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자, 일용 근로소득 요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일용 근로소득이
이 3일을 근무한 경우입니다. 자, 일단 20만원에서 하루에 15만원 빼줍니다. 빼면 5만원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6%입니다. 6%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하루에 3,000원입니다. 3,000원 내어야 되지만 이 3,000원에서 근로소득 대액공제가 55% 됩니다. 즉 3,000원에 55%하면 1,650원입니다. 그래서 또 빼줘요. 많이 깎아주죠. 그리고 사실 일용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당 받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줍니다. 내야 되는 하루의 세금은 1,350원이 되는데요. 결정세액이 1,350원이고요. 3일이니까 4,05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하면 4,050원이며 이 돈의 10%가 지방소득세 405원이 되겠죠. 이만큼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말한 20%는 지방소득세 다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요거 총금액에서 10%가 또 지방소득세로 더 내야 되는 겁니다. 15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사업자 김항공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답은 복식부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 당연히 3천만원 돼야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당연히 5천만원 포함이 돼야 되겠죠. 답은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에 따른 이자 소득금액 1,000만원. 자, 이렇게 직장공제외 초과 반환금에 따른 이자 소득금액은 무조건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즉 분리과세란 말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공제와 그 밖에 소득공제합계가 2,400만원, 공제되는 금액이 2,400만원이 되네요. 그리고 아래는 세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소득세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3천만원 플러스 사업소득이었죠. 근로소득 5천만원이었습니다. 총 8천만원이 소득이 되고요. 이 중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요. 8천만원 중에서 2,400만원 공제받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2,400만원 소득공제 2,400만원이 있죠. 그러니까 8천만원에서 2,40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은 5,600만원이 됩니다. 5,600만원 5,600만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이 되어서 582만원 더하기 4,6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24%입니다. 그러니까 5,600만원에서 4,600만원 빼요. 그 금액의 24%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822만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계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답은입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에 따른 이자 소득금액은 무조건 분류과세. 이거를 아셔야지만 나머지는 이것만 아시면 나머지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기타 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로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그리고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율 20%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복권 당첨, 경마, 경륜, 경정 등의 환급금, 그리고 슬롯 머신 당첨금 원천징수세율 20%. 조금 전에 했었죠. 3억 초과분은 30%. 무조건 이 항목들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원천징수 하면서 복권 당첨금은 얼마를 받더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게 무조건 복권 당첨금은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것도 무조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8회 DAT급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풀이를 했는데 좀 내용은 그만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했는지 아니면 능력이 조금 떨려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열공하셔서 39회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